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렌트 강의에서 이 아렌트의 전체주의와 제국주의 분석이 로저 룩셈부르크하고 이제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또 오늘날 세계 체제론에서 또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 문제를 좀 언급했었습니다만은 1807년도 프러시아가 나폴레옹에게 패배하면서 반유대주의가 이제 독일 내에서 상당히 팽배하게 되죠. 그 이른바 나폴레옹의 위로부터의 그 혁명이라고 합니다만은 귀족들의 특권을 상실시키면서 이 중산층의 그 자유를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다시피 나폴레옹이 그 정권을 잡기 전에 자코뱅을 지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이데올로기로 이른바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을 기초로 이제 법의 민주화, 이른바 나폴레옹의 법전, 그래서 프러시아 이 계몽의 독재 구조를 이제 변화시키고 이제 근대 민족 국가로 이행시키는데 이제 이런 초기 맥락에서 헤겔은 그 예나 시절에 말 등에 타고 있는 세계 정신이다. 나폴레옹을 이제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니체도 상당히 니체는 좀 영웅주의적인 입장에서 나폴레옹을 귀족 정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헤겔은 이제 이후 황제로서의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프리드리히 대왕은 그 1740년부터 1772년 유대인 집단 개종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어요. 그 독일 내에서 유대인들을 다 개신교로 집단적으로 개종시켜야 된다. 오히려 프리드리히는 이제 계몽군주였고 칸트가 상당히 이제 프리드리히 군주의 계몽을 이제 높게 평가하고 또 거기에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좀 더 나가야 된다. 좀 더 계몽이라고 하는 게 시민사회를 향해서 그런 유명한 글을 이제 그 신문에 이제 기고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프리드리 대왕은 유대인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증거다. 유명한 말이에요. 특별히 그 칼바르트 이스라엘론을 읽어보면 그 아마 이제 하나님의 섭리론 그래서 3회 3권 정도가 됩니다만은 교약 그 사람의 이스라엘 신학에서 바르트는 이 프리드리히의 이제 이 말을 대왕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수용해요. 그러니까 1872년 1년도에 프러시아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른바 보블 전쟁이라고 하죠. 승리하고 이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당대 베를린의 은행업자들, 금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국가 안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전 계몽군주제에서 누리던 특권들이 포기가 되죠. 자유경쟁과 무역이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제 이전에 누리던 특권을 이제 갖지 못하면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비스마르크는 1871년도 통일 독일 제국 설립에서 아주 실제적인 창립자로 볼 수 있는데 빌헬름 1세의 수상으로서 이 금융적인 문제, 이제 비스마르크는 융커, 이 대토지를 소유한 그 귀족들과 유대인 금융업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발전에 이제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것처럼 비스마르크를 반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해일 수 있어요. 오히려 1880년도에 궁정설교자였던 슈데커 목사죠. 이 궁정설교자 슈데커의 반유대주의 선동 설교와 종종 마찰을 비추고 이제 신학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가 이 슈테커하고 또 이제 부딪히는 그런 또 다른 이제 신학의 역사도 같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초기 유대인 문제란 작품에서 유대인들의 경제적 태도를 상당히 많이 비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유대주의적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르크스의 관심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노동의 소외,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의 다시 말하면 불균형, 착취, 그리고 어떻게 계급 투쟁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도 마르크스를 흔히 유대인 문제 한 초기 작품을 근거로 해서 반유대주의자였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없다. 엥겔스는 반유대주의의 주동은 자유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귀족 계급들이 시도한 거고, 여기서 카톨릭과 이제 루터란 개신교가 이제 서로 제휴했다. 그러니까 근대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1884년, 1914년에 이제 식민주의하고 연결되면서 아주 참담한 귀결을 낳습니다. 그게 이른바 Scramble for Africa, 아프리카라고 해서 아프리카 분할 정책이죠.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를 이제 비스마르크 주도하에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확립이 되고, 거기서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에게 이 콩고를 자유무역을 위해서 자유 독립 국가를 이제 허락을 해서 주었는데, 뭐 그것은 콩고인들의 의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비스마르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첩한 사람이어서 가급적이면 프랑스나 영국하고는 달리 식민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힘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실리를 추구하는 레알 폴리틱, 그 뭐 어떤 현실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레오폴드 2세가 뭐 이 기간 동안에 약 한 800만에서 1000만 명을 이제 콩고인을 살해하고, 이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벨기에는 해마다 이 일 때문에 엄청난 그 벨기에 사람들의 양심의 수치심을 느끼고 더 이상 레오폴드 2세 동상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주의에서의 인종살해, 이 세계 체제 안에서 서로 이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자본주의를 어떤 자본과 노동 또는 생산 양식 이렇게 볼 수 없다. 이게 오늘날 이제 뭐 세계 체제론자들의 이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막스 베버는 비스마르크의 관료주의 정치를 가장 강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의회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 정치를 다 봉쇄를 해버렸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뭐 칼 슈미트라지 또 일부 오늘날 정치학자들이 막스 베버를 뭐 어떤 그 토마스 홉주의 전통 또는 뭐 저쪽에 히틀러의 어떤 나름대로 물꼬를 뭐 열어주지 않았나, 이런 식의 해석은 그건 좀 그 맞는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식민주의와 쇼와 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배 그리고 범유럽 중심의 근거가 돼 있었고, 이 부르주아지들의 정치 해방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상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 연방 국가가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이 식민지 국가에서 유럽 중심주의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주의가 혹독하게 나타나면서 이른바 신체정치학, 인종살해 정치가 이제 역사의 아주 하나의 비극으로 또는 뭐 노예제도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 팽창 원리를 통해서 히틀러주의는 단순한 인종주의는 아니다. 아렌트의 분석에 의하면
인터내셔널 차원을 가지고 있고 전쟁, 세계 정복 그런 맥락에서 스탈린의 전체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다. 1921년도 바이마르 정부의 이제 유대인 출신이었던 라테나우, 외무상으로 활동했던 이른바 리버럴 정치가였는데 독일 리버럴 민주주의 대변을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독일 내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 출신이 외무상을 하고 그러나 이제 구구파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암살당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렌트는 그 당대 유대인들이 이게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왔던 한 몇백 년에 걸친 이제 그런 문제를 제대로 이제 보지 못했다.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전에 그 누리던 특권이 사라지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대인 이른바 지식인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라테나우가 암살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쇼와로 이제 나간다. 이 쇼와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학계에서 많이 씁니다. 대멸절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뭐 엘리 비젤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소개된 말인데 뭐 유럽에서 홀로카우스트라고 말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미국이나 유럽의 학계에서는 번제물 뭐 유대인들이 무슨 번제물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쇼와 대재난을 경험했다. 대재난을 경험했다. 아주 혹독한 비판들이 나오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했다. 이 참 그 엄청난 충격으로 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독일의 폴리티셔 빌딩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이제 문화 이른바 교육 재단인데 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교육을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봉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최근에 뭐 저에게 보내온 이 저기 그 자료들을 보니까 어떻게 홀로코스트는 TV 방영으로 시리즈화 되었나 그 토론을 소개하는데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티시 빌둥이 끊임없이 해마다 홀로코스트 시리즈를 방영했는데 구구파 단체들의 위협, 협박 이런 것들이 뭐 줄기차게 있어 왔다고 해요. 근데 폴리티셔 빌둥 이른바 시민사회 정치교육이죠. 공식 입장은 독일 사람들은 쇼와의 시리즈를 보면서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의 챕터를 대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역사로부터 도덕적인 용기와 비판적인 이해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미래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린다. 굉장히 좋은 입장이죠. 과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서기,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비판적으로 배우고 도덕적인 용기를 가져서 그래야 독일 사람들의 미래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린다. 이런 점에서 반유대주의와 살해 정치는 세밀하지만 동시에 두터운 기술들을 요구하고 뭐 아렌트의 분석은 여전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들이 됩니다. 나치즘과 무솔리니 파시즘은 인종 우월성 문제에서는 좀 달라요. 원래 무솔리니는 사회주의 소렐 전통에서 온 사람이죠. 폭력, 사회주의 폭력 정치, 폭력 이데올로기, 그리고 영토 팽창과 해외 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탈리아를 순수 인종 국가로 정화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1938년도 이제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인들을 이제 아리안 후예로 선언했지만 반유대주의 법을 도입도 했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죽음의 공장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오스트리아에 있으면서 오히려 무솔리니를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영웅이다. 뭐 이런 편지를 보냈다가 아주 혹독하게 이 비판 이론가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아주 전형적인 반유대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파시즘을 지지하는 자가 프로이트다. 그런 뭐 공격을 당하고 뭐 오늘날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죠. 정신 분석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순응을 하고 대세를 쫓아가는 현실 원리, 그래서 파시즘 문화에 일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혹독한 비판들이 주어집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둘레주겠고, 안티오이디푸스란 책에서, 그리고 푸코는 좀 다르지만 그 사회문화 분석과 성에 대한 권력 지배 뭐 이런 쪽을 통해서 거의 뭐 이런 낙광을 해체해버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가져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치즘과 스탈린의 전체주의에는 어떤 친화력이 있다. 내부로부터 테러 정치를 만들고 인종 우월주의를 이제 강화하면서 시민사회는 없어져 버리죠.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 더 이상 뭐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시민사회 이퀄 국가, 뭐 지도자의 운동, 뭐 이렇게 다 연결들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렌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 없는 것은 독재의 본질이다. 뭐 법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자기 멋대로 독재를 하지만 테러가 전체주의 본질이다. 한 사회 안에서 테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당히 그 문화는 그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엥겔스의 그 진화론적인 마르크스 해석도 한몫을 했죠. 엥겔스는 마르크스는 역사의 다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생존 투쟁과 적자 생존을 도입하고 뭐 그러니까 비적합자는 사회에서 퇴출해야 된다. 뭐 거기에다가 또 이 엥겔스의 반영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저급하게 결국은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레닌의 신경제 정책 그 네프라고 합니다만은 뉴 에코노미 팔러시에서 새로운 중산층의 출현을 묵인하죠. 그러니까 민족 의식을 고치도 하지만 레닌은 서구의 자본주의 방식을 특히 미국의 테일러 시스템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당대 레닌의 그 유명한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소비에트 시스템 플러스 전력화. 이것이 사회주의다. 이 소비에트 시스템 플러스 전력화.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나가지는 않았다. 이 국가 경제나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레닌의 그 뉴 이카노미 폴리시라고 하는 그 네프 신경제 정책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뭐 스탈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 독재를 기초로 당중심 관료주의로 전환하고 내부를 테러화, 숙청화시키기 시작하고 집단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뭐 여지없이 다 파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자화된 사회와 군중을 만들어내느냐. 사회와 개인을 철저하게 원자화를 시켜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내부적인 단속을 통해서 공포에 떨게 하고, 그리고는 이거를 끌어갈 수 있는 러시아 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러시아어. 그러니까 뭐 스탈린은 조지아 출신인데 이쪽에 러시아 출신도 아니지만 이 자신의 전체주의를 위해서 이 러시아 우월주의를 강화하고 거의 뭐 나치즘하고 흡사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렌트의 분석입니다. 막스 베버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아니다. 관료 독재가 사회주의를 묶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사회주의는 관료제에 의해서 전체 관료 독재에 의해서 결국은 종언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베버가 사회주의에 대한 논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밝히는데, 아마 이런 비판 때문에 베버는 뭐 이 소위 이른바 그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그 매도를 당했는데 베버 입장을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베버가 하는 말을 알고 비판해야지. 그렇게 집단적 이기주의를 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공공지성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다. 비판 이론이랄지 학문이랄지 비판적 사유는 여러분 선동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주의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나, 그리고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어떤 비판적인 것들을 배우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거냐.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런 태도는 뭐 중요하지 않나. 히틀러 시대 히틀러가 아닙니다. 이 스탈린 1930년대에 클라크 분홍들이 제거가 되고 이 스탈린의 러시아 민족 중심화 또는 뭐 언어 중심화도 나타나죠. 러시아어. 그래서 스탈린이 상당히 흥미로운 언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글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보면 짜르지배, 이전 짜르지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1935년도 스타하노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과도한 생산력 증대를 노동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간의 뭐 노동을 통해서 연대와 계급 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분쇄가 되고 잔인할 정도로 경쟁에 기초한 경제 활동을 한 이 스타하노프 노동귀족제가 도입이 되죠. 보통 10배에서 14배 정도의 생산량을 뭐 스타하노프라고 하는 노동자가 광산 채굴을 하면서 증대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스탈린의 이제 프로파간다인데 과연 저게 마르크스가 소외가 없는 노동, 사회주의의 그 모습하고 저 같은 이야기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비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의 효율성을 빠른 시간에 증대하는 노동자에게 보상과 특혜를 허락하고 이런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서 1938년도에 이제 러시아 경제를 완성시키고 러시아 노동계급은 이제 완전히 강제 노동으로 변형했는데 뭐 스탈린주의자들은 뭐 그래도 스탈린이 이런 엄청난 경제 업적을 남기지 않았느냐 옹호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역사 과정에서 너무나 수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집단 사례가 나타났던 거 그건 묵인할 수 없겠죠. 분홍인 클라크는 몰수당하고 집단 이주하는 농부들이 뭐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원자화된 대중사회, 내부로부터의 테러, 숙청 작업, 그리고 집단 농장. 뭐 이게 다시 말하면 스탈린의 전체주의 파시즘인데 히틀러하고 별반 차이 없다. 이게 이제 아렌트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렌트 태제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 운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개개인들을 원자화시킨다. 테러들을 통해서 이런 소외된 개인들을 군중으로 결집시킨다. 이 군중으로 결집시키면서 스탈린이랄지 또는 뭐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와 나르시즘적인 동일화 정책을 시도한다. 뭐 여기에는 예술들이 들어가겠죠. 문화산업이 들어가겠죠. 이른바 미학이 정치화가 되는데 이 지도자 동지하고 개별 개인군 중에 이 나르시즘적인 동일화 그리고 절대 충성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충성심과 여기서 망상증들이 나타나죠. 이 망상증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우월감을 근거 없는 아주 저급한 우월감을 이제 증대시키면서 결국 사회에는 집단적인 인지장애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